안녕하십니까. 저 기보 안산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홍경진 부지점장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 가치평가를 주제로 강연이나 뭐 세미나에 참여해서 뭐 주제 발표 같은 것들을 꽤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한 3년 전쯤. 마지막으로 제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2017년 상반기에 그 K호텔에서 했던 어떤 세미나에서 제가 뭐 굉장히 열심히 강의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3년 동안 한 번도 강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처음에 이제 저희 부부장님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을 때 갑자기 긴장감이 쭉 몰려오면서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근데 또 주제도 또 이렇게 어렵게 IP 법률 소송 분쟁 활용을 위한 IP 가치 평가 이런 주제를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가 이제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또 경험한 것들, 그다음에 들은 것들, 그런 것들 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좀 되게 놀란 게 제가 처음 진중한 기술 가치 평가를 접해봤던 것이 2010년 하반기 중앙기술평가원에 제가 발령을 받아서 구임을 해서 갔더니 이제 가치 평가를 하게 되면 내부에서도 여러 명의 전문가들, 박사급 인력들이 나가지만 그 외부 자문위원들도 모시고 같이 나가게 됩니다. 여러 명이서 집단지성으로 이렇게 이제 문서 작업을 하게 되고, 이제 저처럼 이제 그 공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아니라 저는 이제 그 경영학 석사 출신인데요. 이런 이제 직원들이 가끔 이제 주변에 이렇게 중간에 이제 그 팀에 끼어 있으면 그 기술 가치 평가서를 직접 이렇게 쓰려고 하지 않고 좀 이렇게 붙이고 막 그랬었어요. 외부 자문들 해온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 그때 이제 담당 팀장님께서 굉장히 스파르탄 식으로 기본 직원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자문위원들이 써준 거는 그냥 읽어보고 이해를 한 다음에 네가 그걸 체화시켜서 전체를 다 쓴다고 생각해야지 라고 해서 저는 이제 그 하드 트레이닝 덕분에 제가 조금 약간 그렇게 뭐 아는 것이 생겼는데요. 그때 저희가 여러 가지 목적의 가치 평가를 하면서 가장 조심하고 가장 어렵게 평가를 했던 것이 법률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선물 출자용 가치 평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이제 스타트업들을 이제 현장에 다시 나와서 본부 근무를 하다가 현장에 다시 나와서 스타트업들을 만나봤는데 이 스타트업들은 초기에 엑셀러레이터에 뭐 5천만 원 정도의 투자를 받고 또는 뭐 엔젤한테 투자를 받거나 어떤 초기 벤처 캐피탈한테 투자를 받아서 벤처기업 인증을 획득을 하고 그 벤처기업 획득된 벤처기업 인증을 가지고 자기가 출원해서 과거에 등록했던 그 스타트업이 가지고 있는 특허를 선물 출자들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그 비용도 비싸고 그럴 텐데 어디서 이렇게 선물 출자들을 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저희는 그 기본 2천만 원에서 이렇게 1,500만 원 이렇게 높게 산정되는데 이것도 사실 저희가 뭐 많이 남기는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 난이도에 비하면 난이도나 작업량에 비하면. 근데 얼마들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스타트업 대표들이 젊은 스타트업 대표들이 굉장히 쉬워요.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뭐 회계사 사무소에서 추천해가지고 어느 저기 감정평가사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300만 원을 해줘. 또 그렇게 얘기하고 또 뭐 어떤 변리사 특허를 출원하는 거 도와준 변리사님이 어떤 감정평가사를 소개해서 찾아갔더니 거기서 선물출자를 평가를 해줬다. 그래서 같이 얼마 받으셨나요? 10억이요. 뭐 이런 게 너무 많았어요. 진짜. 그래서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이쪽 소송과 분쟁 분야는 굉장히 활발하고 전망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이제 최근에 좀 이렇게 제가 들어보니까 저는 이제 진중한 고난이도의 가치 평가를 하는 조직이 있지 않은데 현재는 그거를 수행하고 있는 그 중앙기술평가원에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물어봤더니 최근에 되게 많대요. 실제로 그 분쟁 있고 소송 있고 막 이렇게 해서 이 가치가 진짜 진정한 가치가 맞냐. 또 케이스도 굉장히 다양하고. 근데 이제 최근의 사례들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제가 픽할 수가 없었고요. 한 5년 전, 6년 전 완전히 끝나서 이제 그 부식이 된 그런 사례 중에 좀 재미있는 사례를 몇 가지 골라봤습니다. 이 사례는 어떤 그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그 굴지의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이고 그 중소기업이 그 외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어떤 그 디젤차를 만드는 회사에 어떤 부품을 이렇게 납품을 하던 회사였는데요. 그 부품을 주로 설계하고 만들던 수석 연구원을 다른 회사에서 빼간 겁니다. 다른 회사에서 빼가고
이제 그 주택자금 1억 원을 제공을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이 피해 업체라고 주장했던 업체는 이제 자기 업체가 이 사람을 빼가서 설계 도면 같은 것들이 유출이 되고 그래서 손해를 봤다. 근데 그 손해를 본 금액이 이 회사가 이걸 가져가서 낸 수익, 그러니까 그 기술을 가져가서 낸 수익이 120억 원이다라고 하고 소송을 제기를 한 케이스입니다. 이제 기술은 어떤 기술이었냐면은 그 디젤차 관련해가지고 그 연소된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냉각 장치, 쿨러, 실린더 이렇게 재연소 이렇게 계속 순환시키면서 에너지를 절감해주는 그런 종류의 기술이고요. 그 중에 일부고 이제 요 기술은 유로 6라는 굉장히 어려운 스탠다드를 통과했던 상당한 고난이도의 기술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웨이브 핀의 형상 및 치수에 관한 문제였었고요. 원고 측은 이제 핀의 형상과 치수는 그 이 쿨러의 전체 쿨러의 핵심 요소고 전체 기여도는 100%이기 때문에 그 가져다가 이렇게 이익을 본 걸 다 전액을 내놔라 이렇게 했고 피고 측은 이제 그 잘못한 것은 맞는데 잘못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한테도 잘못이 있었을 수 있지만 형상은 이미 알려진 거고 수치는 수차례 실험으로 자체 설계한 거다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저희는 의뢰를 어디서 받았냐면 피고 측이 고용한 법무법인으로부터 의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저희도 보아하니 이 사람들이 우리는 잘못이 아주 없다라고 접근을 했다면은 그 기보가 아마 맞지 않았을 것 같은데 잘못이 있는데 너무 과해요라는 관점에서 저희한테 왔거든요. 너무 과해요. 120억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과하다. 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그 가치 평가를 저희가 하게 됐는데요. 생각을 해보시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뭐 릴리프 프롬 로열티 공제법이라든가 DCF법을 활용해서 이거 가치 평가를 하기에는 좀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이 기술이 가져가서 이렇게 뭐 이런 기업이 쓰여질 것이다라는 미래의 현금 흐름의 가치가 아니라 이미 그 회사가 이 기술을 가져가서 얼마의 이익을 봤으니 그 이익을 다 내놔라 이런 관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금액이 이미 발생한 것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색다른 방법으로 가치 평가를 했는데 그 AHP 어널리시스라는 방법을 써서 저희가 이제 이거 평가 지표 같은 거 만들 때 가중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상대적인 가중치를 결정하기 위해서 주로 쓰는 그 어떤 계층 분석 방법인데요. 그 어널리틱 하이어라키 프로세스라고 해서 그 다양한 주제 관련해서 어떤 그 복잡한 의사결정을 할 때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떤 상대적인 가치 비교를 통해서 최선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답안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한 거는 요 EGR 플러라는 그 중간 부품이죠. 중간 부품을 놓고 기술과 수요라는 그 이렇게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중요성, 그다음에 수요라는 측면에서의 그 요소 이렇게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세부 기술을 설계 기술 중에서도 핀 설계, 기타 설계, 소재, 공정 이 전체가 요거를 하나를 구성하는 기술들이겠구나라고 이제 처음에 이제 그 기술을 분해했고요. 분해해서 이제 그 각각 이제 그 수요처의 중요도하고 그 기술적인 어떤 우수성을 가지고 10명의 전문가가 외부 전문가들이 박사급 인력들이 붙어서 이거를 이제 집단지성으로 어널리시스를 해서 이제 얼마만큼 그러면 비중을 주는 것이 맞냐라는 것을 밝혀낸 케이스였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저희가 어널리시스를 해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핀 설계, 기타 설계에서 설계 관련 기술이 한 36% 정도를 차지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체 다는 과하고 한 36% 정도 이익 본 것의 36% 정도는 이 기술이 기여한 것이 맞는 것 같다라는 판단을 저희가 내려준 거고, 다만 이 사람이 이걸 진정하게 훔쳤느냐, 아니면은 진짜로 이렇게 휴리스틱하게 모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휴리스틱하게 계속 그냥 이렇게 반복해서 똑같은 걸 만들어내느냐 하는 건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라는 이제 디스클레이머를 달아서 내보내준 케이스입니다. 이거 들어가기 전에요. 제가 이제 오면서 지하철 안에서 한번 찾아본 케이스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그냥 말씀으로 제가 드릴게요. 2020년 7월 20일 날 나왔던 아주 따끈따끈한 신문 기사였고요. 이제 사건의 발생은 이렇습니다. 이것도 현물출자 관련된 사건이었는데요. 2016년에 그 대전 지역의 어떤 IT 업체가 있었고요. 이거는 그 기부하고는 관계가 없는 케이스입니다. 2016년에 어떤 IT 업체가 있었고
어떤 연구기관인지 사람인지 알 수는 없으나 이게 신문기사에 나오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으나 8개의 무급 특허, 패밀리 특허를 이 회사에 출자를 하게 됩니다. 이 회사는 상장사였습니다. 상장사니까 이 회사는 이제 이거를 뭐 공시도 막 하고 엄청나게 좋은 기술이 우리한테 들어온다라고 하면서 주가를 띄웠고요. 주가를 띄웠고 그 주가를 띄우면서 동시에 이 현물 출자 그 가치를 평가를 해서 이 가치 금액만큼 그 사람한테 신주를 발행을 해줬습니다. 신주를 발행을 해주고 했는데 2016년에 있었던 사건이 2020년에 7월에 이제 쟁점이 된 거죠. 이 쟁점이 된 이유가 뭘까 이렇게 가만히 추론을 해보면서 상상을 하면서 이제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이제 내용을 조금 더 이제 읽어보니 이게 이제 그 변리사 A 씨가 적정 대가의 10배 넘는 금액을 받고 이거를 아주 후하게 100억 넘는 가치로 평가를 주는 8개 특허를 그렇게 되면은 이 상법상 이렇게 정부가 인정하는 대통령이 인정하는 공인된 감정기관인 기술부 보증기구 뭐 발명진흥회 몇 가지 기관들이 평가를 하면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지만 이렇게 민간에 의뢰해서 평가를 해서 선물 출자를 하시게 되면 그 법원 선임 검사인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어떤 법원에서 다른 변리사 또는 또 다른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이게 적정한 가치인지 한번 봐달라고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근데 그 절차를 거칠 때 그 분도 이걸 수임 받은 분도 변리사였는데 알고 보니 이분도 따로 이제 몇 천만 원을 챙기고 그 업체로부터 챙기고 정확하게 봐주지 않고 그냥 그 A라는 변리사한테 물어봐서 대충 이렇게 맞다 이렇게 써준 겁니다. 아마도 그렇게 된 사건이어서 이게 이제 쟁점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특허 가치 뻥치기 해서 검사도 허술하고 사법부까지 농락당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왔습니다. 근데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당시에 이제 이걸 수임 받았던 변리사께서는 아마도 이거 대단히 좀 괜찮은 케이스가 하나 걸렸다라고 생각하고 이게 무슨 큰 피해가 있겠어? 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가치를 부풀렸겠죠. 그 회사가 아마 2016년 당시에는 굉장히 잘 나갔을 겁니다. 잘 나갔을 건데 이제 와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는 회사가 망가졌겠죠. 거의 뭐 상폐 지경에 이르렀다든지 아니면 관리 종목 대상 종목이 됐다든지 했을 겁니다. 이 회사가 망가지고 나면 기존 주주들은 소송할 게 없나? 배임은 아니었나? 당연히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해서 파고 들어가다 보니 이게 이제 걸려 나온 게 아닌가.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되는 면이 이게 이제 그 가치 평가 기법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현물 출자, 법적인 어떤 분쟁이 있을 것 같은 평가에서는 굉장히 고도의 보수화된 입장을 취하시는 것이 맞고요. 그 가치 평가 기법의 문제라기보다 태도상의 측면에서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는 부분까지 파고들어서 평가를 해서 넘기셔야 나중에 뒤탈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기법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신약 개발 분쟁 사례입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어디서 들은 사례인데요. 보통 이제 그 신약을 개발하게 되면 그 개발해서 제품의 출시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일상을 비임상 연구 단계에서 임상 시험 단계로 넘어가서 임상에서 일상, 이상, 동물 임상, 일상, 이상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 그 상태 정도만 돼도 애로가 가능해지죠. 라이센스 아웃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임상 단계에서 라이센싱 아웃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거죠. 그 벤처기업한테는 확률이 있는 거고 그 어떤 회사가 오케이 그래서 이제 이거는 임상 다 통과됐고 온전한 기술이 됐어라고 하면 글로벌 제약회사가 사겠죠. 우리나라 제약회사나. 그래서 이제 그거를 사거나 아니면은 그 라이센싱 방식으로 해서 이제 그거를 제품화를 하겠죠. 보통 그 바이오 벤처 기업들이 직접 제품화하는 사례는 드무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관점에서 이거를 이제 그 분쟁해서 이렇게 어떤 이제 그 가치가 이게 맞냐 저게 맞냐 하는 것을 이제 공정하게 좀 봐달라라는 의뢰를 저희가 법원으로부터 받았던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그럼 평가를 할 거냐? 그러면 DCF 일반적인 DCF 방식을 써서 요때는 현금 흐름이 하나도 안 나오니까 하나도 안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라이센스 아웃 하면은 현금 흐름이 일부 나오겠죠. 그거를 그럼 어떻게 그러면은 그 가치 평가를 해야 되지? 라는 방법과 100% 이 회사가 자체 제품화하지 않고
10판이 될 때는 라이센싱 아웃 방식으로 수익을 벌어들일 게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이거를 그럼 어떻게 가치 평가를 할 거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방법을 이제 이게 복합해서 그러니까 앞단의 임상 단계는 라이센스 아웃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DCF로 값을 구하고 시나리오법에 의해서 그 라이센스 아웃 될 수 있는 확률을 값을 줘가지고 이제 깎아내린 거고요. 그리고 제품이 판매되는 시점에서는 로열티 공제법을 써서 익히 요즘에 좀 많이들 쓰고 있는 그 로열티 공제법을 써서 따로따로 가치를 구해서 합산하는 방식으로 구한 사례가 있습니다. 요즘 이제 그 로열티 가치법, 로열티 릴리프 프롬 로열티 방식을 좀 많이 쓰는데요. 로열티 공제법, 로열티 참제법 좀 많이 쓰는데 가장 뭐 법률적인 쟁송, 뭐 법률적으로 분쟁이 붙었을 때 제가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 가치평가 기법 중에서 예를 들어서 비용접근법이다. 보통 이제 제가 그 기술이전 옛날에 한동안 저희 융합센터에서 많이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기술을 이전하는 대가를 가지고 상당히 이제 그쪽 이제 제가 중개인으로서 이제 연구기관 공급자인 연구기관과 수요자인 기업 사이에 서서 이제 우리 중소기업이니까 좀 난 깎아달라, 이게 좀 싸게 좀 해주십시오, 이게라고 이제 하면서 그 열심히 이제 활동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연구기관들에서 먼저 가격을 제시하잖아요. 5천만 원입니다. 착수금 5천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뭐 경상기술료는 뭐 이렇게 해서 뭐 3% 이렇게 매출액의 3% 보통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제가 하루는 되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5천만 원의 근거는 뭔가요? 그 가치 평가를 해서 나온 금액인가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그 개발에 들어간 돈이 있고 인건비나 뭐 이렇게 기간이나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특허를 또 출원해서 또 특허를 계속 유지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어느 정도 얘가 통상실시권 몇 개로 나갈 거다라는 걸 예측을 해서 최소한 이만큼 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은 거의 비용접근법에 가까운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제 비용접근법으로 만약에 우리가 이런 분쟁을 해결한다라고 하는 사례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가치가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들어간 만큼의 돈을 가지고 가치를 정했는데 분쟁이 난다라는 거는 뭐 경제적 감가, 뭐 물리적 감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나도 그렇게 심한 케이스가 아닐 것 같다.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케이스에 있어서 가장 좋은 거는 그 거래 사례가 있어가지고 이거하고 정말 비슷한 기술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게 시장에서 얼마에 팔려서 나도 얼마에 팔았습니다. 라고 한다면 좀 이론의 여지가 적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례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쓸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DCF하고 로열티 공제법, 로열티 참조법 이런 것들을 써서 최대한 추정해내는 것이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제 그 릴리프 프롬 로열티 이게 방법에 대해서 그 어떤 이제 거의 그 DCF 수익접근법, 디스카운트 캐시플로우를 쓰는 수익접근법하고 거의 이제 그 비슷한 방법으로 가는데 단지 다른 것은 기술 공급자로부터 라이센싱 할 경우 지불해야 할 금액, 그 라이센스 피죠, 피. 그 경상기술료. 그거를 지불하지 않아 절감한 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하는 방법으로 해서 얘가 이제 현금 흐름이 되는 거예요. FCF가 되고. 그래서 그 라이센스 피를 내가 이제 그 안 내도 되는 라이센스 피, 이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안 내도 되는 라이센스 피를 선정해서 그 경제적 수명 기간 동안 쭉 이렇게 추정을 하고 그다음에 할인율을 정하고 업종에 따라서 똑같습니다. 기술 경제적 수명도 정하고 이렇게 해서 조정 기술 이건 저희가 이제 비밀이라 보여드릴 수가 없고요. 이제 최종 점수만 이제 어떤 사례에 대해서 보여드리면 총 다 3점만 우리가 줬다. 1점에서 5점 줬던데 3점만 줬다 했을 때 60점 만점이 되고 그것을 기준으로 더 우수하면 조정 계수가 높아지는 거고 더 열의에 있으면 조정 계수가 낮아지는 그런 방식으로 보시게 되면 조정 계수를 곱하게 되죠. 리얼 기율에다가 조정 계수 곱하고 매출액하고 1 플러스 마이너스 t 법정서열을 해서 기술의 가치를 구하는 그런 방식이 요즘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그 요즘 이제 그 기술의 인치 제도라는 게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그 창업 기업이나 이제 이 기술의 인치라는 것은 두 가지의 그 오브젝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출원 중인 상태의 특허라서 아직 등록이 안 됐는데 빨리 보호를 받고 싶은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아이디어 단계인데 내가 특허로 내게 되면은 그 아이디어마저도 공개가 될까봐 그냥 내 비밀로만 간직하고 싶다. 어떤 비즈니스 시크릿, 테크놀로지 시크릿 그런 거겠죠. 그리고 이게 뭐 도면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임시제도가 특이한 점은 내가 어떤 그 가리고 싶은 내가 이제 보호하고 싶은 어떤 아이디어인데 그거를 문서화를 하든 뭐 어떤 뭐 플로피 디스크 형태가 됐든 물리적인 또는 전자적인 방식으로 임치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이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재단에다 맡기게 되면 그 맡기는 순간부터 이렇게 딱 맡길 때 우리가 그걸 열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보관이고 잠기는 거고 만약에 어떤 분쟁이 발생한다면 그날 저희가 그걸 열어서 이건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이분이 와서 저희한테 맡긴 게 맞다. 이게 이제 저희의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이것도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있을 수 있는 일이라서 한번 넣어봤는데요. 이거를 지식재산으로 보자라고 해서 이게 지식재산 금융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게 임시기술이라는 게. 그래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재단하고 우리 기고가 협약을 맺고 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재단이 평가료를 지원을 해주고 이거를 마치 특허인 것처럼 저희가 평가를 해서 이 임치기술이 창출하는 현금 흐름을 DCF로 계산을 해서 그 기술의 가치 금액을 상한으로 놓고 그 금액 이내에서 저희가 보증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이제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방식이 있는데 이게 그렇게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이 임치기술이라는 것이 이게 결국 기술보호제도에서 나온 거고 기술보호라는 것은 분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보호제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임치 기술을 가지고 앞으로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다. 좀 많이 일어날 가능성. 그래서 이 아이디어 임치를 딱 열어서 다툴 때 이거를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뜻하지 않게 저희 기관은 또 이렇게 평가하면 되겠네라는 답안이 있다라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또 이제 다시 또 이제 분쟁의 어떤 영역이 늘어났다. 일단 한 가지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이거는 그 가치평가 기법은 사실 기존에 알려진 기법, 그러니까 뭐 비용접근법, 수익접근법, 수익접근법, 뭐 비용접근법, 시장접근법, 그 다음에 그 로열티 공제법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떤 게 가장 최적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이게 소송이라는 것은 정말 다양한 당사자로부터 정말 뜻하지 않게 발생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분쟁이나 이런 것들은 그 분쟁의 본질을 보면서 가장 좋은 방법을 골라내고 그 가장 좋은 방법을 골라냈다면 그 다음에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들이파셔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들이파야 이 분쟁의 어떤 그 최선의 해결점이 나오는 그런 분석이 되는 거고요. 어떤 한 가지의 기법이 가장 좋더라. 어떤 기법이 원 사이즈 핏 올 하더라 라는 것은 없다. 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